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네, 아직 날씨가 좀 들쑥날쑥, 온도차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장에서는 주말에는 뭐 큰 이슈가 좀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초음속 뭐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 뭐 사실 뭐 그게 엄청 악재로 받아들였으면 뭐 그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했겠죠.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가상화폐도 넣어놓고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또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좀 좋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비춰볼 때 조금 이제 회복되고 안정되고 추세가 좀 돌려지는, 좀 안심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종목에 집중하고, 또 이제 뭐 될 만한 기업이나 업종에 조금 이제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형성할 때 주식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하는 그런 중소 테마 쪽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업종별로 한번 추세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지, 쏠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런 돈이 안 몰리면 그런 것들은 일단 안 간다는 거거든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떨어질 수 있지만 가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이게 왜 안 가지? 딴 걸로 갈아탈까? 이런 판단을, 난 단기로 벌어야겠어, 이러면 이제 이동을 해야겠고, 나는 여기에서 나중에 크게 먹겠어 하면 이제 버티는 거고, 더 물량을 늘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은 각자의 이제 성향에 맞춰서, 이제 또 자금의 어떤 융통 기간이라든지 모두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보다 더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스퍼트를 크게 냅니다, 사실. 그래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구간들이 딱딱딱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그냥 웅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딱 나타났다 싶으면 몰아쳐야죠. 저는 이제 그런 특성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낙폭과대 했지만 이제 성장성은 유효한, 문제가 없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장부터 마감 체크해보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 나스닥이 2% 올랐고요. 이제 선물옵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수급적인 어떤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걸로 예상이 되고, 다우 0.8% 올랐고 S&P가 1% 올랐어요. 근데 지금 4거래일 연속 보시면 상당히 세게 올랐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장에선 논란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다, 뭐 추세 전환됐다,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갈릴 거 아니겠어요? 갈리고 있는 것 같고, 외국 이제 보고서들 보니까 뭐 그렇게 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나스닥 기준 3월 15일 날 2.9% 튀었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 평선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날 3.7% 강세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1.3% 강세. 그리고 2%. 4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하루 이틀 상관으로 급등해서 이제 3일째 정도 됐을 때 이제 눌린다든지 음봉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단순. 그냥 데드캣 바운스 같은, 죽은 고양이가 이제 잠깐 딱 발작하고 죽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딱딱딱딱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거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100%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투자하는 어떤 그 경험상,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추세 전환으로 했다 말할 수 있고, 단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돌파를 시키면서 뚜렷하게 이제 변모된 어떤 시장 흐름을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다우도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 근방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S&P SMP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S&P도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정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이게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단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이제 약간 우리가 개별주 단에서는 설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튕겨서 팔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홍콩, 상해 이런 데도 이제 급반등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어떤 패턴이 되고 있잖아요. 금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죠. WTI도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시장이 빠졌던 이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컸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전쟁 뭐 리스크까지 막 불을 부은 거고, 기름을 부은 거고, 그게 이제 약간 완화됐고 둔화됐고, 그리고 보여준 게 전쟁은 이제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원자재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이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리까지 불확실성 없어지는 FMC까지 이제 끝났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돈이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불확실하면 계획을 못 세우는데 움츠려 있지. 집행을 안 하고. 근데 집행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추세 전환 내지는 또 추세 강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미국 시장을 제가 볼 땐 분석할 때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뭐 거기에 비춰볼 때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은 강력한 성장주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시장의 성격 자체가 국내 시장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시장 수익률 정도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성공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큰 돈 벌진 않고 그냥 재테크에 국한된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라든지, 이 정도에 국한되는 거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방향, 그리고 방식들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랑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바가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단계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테크 정도의 어떤, 아니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뭐 함양하는 정도 하면서, 그 정도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건지를 이제 잘 판단해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이제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로서, 국내 시장의 특성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전략들을 실행을 하는 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럼 이제 국내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 이제 아시죠? 주황색은 제가 240일 1년짜리 이동평균선, 빨간색은 480일 2년짜리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이 지지저항의 강력한 어떤 선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보시면 480일 2년짜리 이평선 밑에 이제 위치해 있죠. 그만큼 이 매물이 굉장히 두터운 거고 아직 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 뚫고 올랐죠. 코스닥이 지금 더 강하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상, 투자 전략상, 야, 덜 오른 코스피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강력한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을 더 집중적인 어떤 포트 전략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480일 이평선을 돌파시키면서 그 탄력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이 대형주 지수 차트는 역시나 이제 48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뭐 삼성자, 하이닉스, LG엔솔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예, 중형주를 볼게요. 중형주는 481 이평선 위에 놀고 있네요. 그렇죠? 예, 강하네요. 대형주보다 강하네요. 그럼 소형주 볼게요. 중형주보다 더 강하네요. 그렇죠? 61선까지 돌파시켰잖아요. 중형주는 보시면 이 초록색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걸 돌파를 못했잖아요. 소형주는 돌파했죠. 60일 이평선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포트 전략에서 계좌 전략에서 소형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형주는 야, 싼 거 다 사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섹터, 어떤 테마단의 종목들을 편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죠. 예, 최근에 뭐가 셉니까?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방향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리잖아요. 지금 보면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가상 블록체인 관련된 NFT 메타버스는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2천억, 3천억 이것도 소형주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게 밑에서 바닥 따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툴제만 보더라도 뭐 바닥 대비 거의 한 80%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장이 상당 기간 저는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내내 아마 중소형주였던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은 코스닥에 다 있잖아요. 기계 장비 업종에 대부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약세도 엄청 빠지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평선 돌파시키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AI라든지 또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중장기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KLX 바이오, 바이오 업종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이게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부담인데 낙폭은 좀 과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요 급반등하죠.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고 급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괜찮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쪽하고 인터넷 플랫폼 쪽 괜찮고요. 게임 쪽도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살아나는 추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건설이 굉장히 센 거 보이시죠? 중장기평선이 여기 밑에 있는데 훨씬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 반도체도 크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 이제 주 전략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계속 주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반도체도 별로 안 빠지고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쪽이 아쉽죠. 현대차 그룹주 중장기적으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바이오 쪽하고 인터넷 플랫폼하고 건설, 반도체, 게임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 로봇 쪽에서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이제 업종인데 이쪽에서 조금 더 세게 이제 움직이는 경향, 그리고 소형주가 보다 더 강한 어떤 탄력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리드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평선 60일선은 이제 돌파를 시키고, 셀트리온 주식 같은 경우 위에 이제 120일선이 있는데요. 일단 주총이 이제 25일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주총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총 어떤 전후해 가지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면서 뭔가의 어떤 주총에서 발언이 나온다든지 뭐 좋은 소식 나온다든지 불확실성 좀 해소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 후에 이제 아마 좀 추세를 좀 강화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주총 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돌려졌기 때문에 추세적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툴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참 툴젠 보면서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예, 15만 원 갔던 주식이 이제 5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정말 처참한 어떤 주가의 어떤 바이오주들의 무서움을 보여줬는데 다시 또 이제 밑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5만 원에서 8만 4천 원.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소식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뭐 부분도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툴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많은 바이오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는 거는 조금 저는 부적절한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가치 변한 건 없거든요. 3분의 1 토막이 나는 기간 동안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이 뭐 어떻게 어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많은 신약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좀 특출난 기술들을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여러 가지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변수 사항 때문에 주가가 뭐 반토막도 나고 뭐 툴젠처럼 3분의 1 토막도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이 변동성에 대한 어떤 인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수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툴젠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내가 감내할 수 없다면 바이오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내한 자가 결국 바이오 주식에서 5배, 10배씩 수익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내와 이해가 없이 운으로 먹은 투자자가 또다시 그 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바이오에서 먹어본 자가 또 먹는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해했다는 거죠. 이 업종의 특성과 또 어떤 메커니즘을. 그래서 툴젠이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하는 게 아니었을까. 최근에 메디포스트가 또 이제 좋은 인수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또 저점을 확인하고 투자가 돌려지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그런 어떤 딱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체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아마 셀트리온도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분식회계 논란으로 제재를 이제 받았죠. 과징금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재 사항을 권고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장들이 아마 그런 책임에 대한 어떤 논란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됐고, 국내 이제 의결권 이제 자문사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 연구소라는, 과거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그 이제 경제학자,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2001년에 이제 설립한 이제 그런 어떤 단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고 의견을 표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당연히 이제 이번 부식 논란에 따른 어떤 책임을 김영기 대표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내면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둘 다 이제 25일이지 않습니까? 주총에서 반대 권고를 한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뭐 그 과징금 그걸 떠나서 뭐 그동안 어떤 주가 하락을 이제 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이렇게 또 내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주들은 주가 하락 손실을 입고 회사는 증선이 제재당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회사 측의 어떤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좀 보면요.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는 오늘 25일 열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총 안건들 중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서민권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이유를 들어서 재선임 반대를 18일 이제 권고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기관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관단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금을 집행하고 하는데, 그래서 또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뭐랄까 힘이 없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이고 권고가 하기 때문에 주총까지는 일단은 조금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기업의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최영렬, 라현주, 정운갑 사회이사 또는 이제 사회이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신규 선임 반대를 이제 권고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수장은 누굽니까? 김영기 이제 창립 멤버죠. 셀트리온 창립 멤버 김영기 이제 대표이사가 뭐 결국 이제 이 취임에 있는 이제 시즌에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누가 이제 대표이사였냐, 이게 중요한 거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또 공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김영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재임 기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면서 결국 이제 김영기 일단 셀트리온 대표이사의 사임을 어떤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서정기 명예회장과 고교 동창인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학연이 엮여 있는 후보가 사회이사로서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표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지적사항을 좀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뭔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주가에는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이제 주가들이 셀트리온 3사 주가들이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흐름에 있잖아요.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에서 왔다 갔다 좀 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주총에서 이제 뭐 좀 우려하는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큰 불확실성들은 다 사라졌고 끝났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인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변동성을 다소 좀 야기할 수 있는 약간 주총의 시즌에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기사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기사 내용, 어떤 행사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인공지능 AI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를 이제 연례적으로 열어요. 그래서 GTC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주최하고, 그래서 여기에 네이버 클로바 대표가 이제 단독 발표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이게 며칠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21일부터 25일까지로 이제 알고 있는데, 21일부터 24일 동안 가상 공간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지금 이제 신정부의 어떤 주요한 정책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인수위원장이 또 안철수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변화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는 좀 쉬어요. 대형주는 조금 세지 않습니다. 이제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대형주 차트는 아직까지 누워있는 상태고, 중형주, 소형주, 특히나 소형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데, 뭐 모든 뭐 소형주가 뭐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성장성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분야, 그리고 AI 분야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제가 이제 꼽았던 분야죠. 그런 분야의 어떤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AI의 어떤 뭐 핵심 기업이기도 하죠, 국내에서.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고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국내에 많은 중소형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브 컴퍼니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세게 올라오고 있는 마인즈랩이라든지 트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중소형주 단의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올해 좀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의 어떤 의거에서 언젠간 때가 도래하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사실 올해 테슬라가 또 중요한 로봇에 대한 발표, 로봇이 결국은 AI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돼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어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올해는 AI, 뭐 로봇 이런 분야가 뜨겁게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또 세게 올랐던 게 이거 주최하고 이제 행사하는 것 때문에 또 올랐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땐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전략상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는 이제 24일 날, 미국 현지 시간 24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초대 규모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GTC 무대에서 단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네이버가 추진 중인 초대 규모인 AI인 하이퍼글로바 개발 현황과 이를 활용해 커머스,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시키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이게 엔비디아, 우리 뭐 네이버가 돈 내고 꼭 발표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이제 성사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AI 기술력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이제 주요 고객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어떤 GPU 같은 거 이제 고도화시키고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엔비디아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AI 기술들을 계속 높이는 그런 것들을 뭐 엔비디아는 잘 알고 있으니까 초청까지 한 거겠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양사 모두 메타버스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이버는 꾸준하게 제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그런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의 어떤 역량은 결국 이제 AI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활개를 칠 가능성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나올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 챙겨보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AI와 온비너버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가상현실 협력, 컴퓨팅 플랫폼, 로봇 개발 현황, 여기서도 로봇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AI 로봇이 화두다. 이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계좌 전략에 분명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왔고, 또 토요 강좌 연재를 통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 투자 전략에도 상당 부분 지금 로봇 AI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바닥권 형성되면서 주식 비중 높인다는 말씀 드렸을 때 이제 당연히 AI 로봇 분야의 어떤 비중을 상당히 좀 높였는데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적게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의 어떤 상승 이제 흐름보다 더 강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은, 글로벌 시장의 내용들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볼게요. 이제 주간 추천 종목 10종목을 항상 이제 내놓는데요. 이 제목이 딱 맞는 내용이에요. 낙폭과대 종목이 답이다. 지금 시장이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낙폭 과대했지만 성장성 훼손이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이제 가장 세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의 뭐 내용들은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목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크로 지정학적 리스크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하방 경직성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심하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전략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뭐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건설주는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종목들 한번 보면요, 낙폭과대 그리고 정책 변화 수혜 종목,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정책 변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막 그 로봇 막 이런 쪽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1순위로 가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성장성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덕산 네오룩스를 신규 종목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덕산은 아니고 네이버, 네이버라는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은 밸류까지 내려왔다. 해서 삼성 주간 추천 종목 10종목 쭉 봤는데 네이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사업 매출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 이익 증가, 그리고 견조한 이익 대비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 낙폭 과대 종목의 대표 종목이 네이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 했던 종목 중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도 있어요. 시총 큰 기업 중에서 그래도 현대 오토웨버가 사실 더 세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반도체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또 러시아에 또 많은 물량을 또 만들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주가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주가 같이 밀릴 때 덜 밀리기도 했고, 덜 밀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현대차 그룹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면 현대 오토에버가 그룹 내 대장주였던 지위를 차지하면서 나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이 기업이 이제 최고다 이런 관점, 이게 아니라 주식의 관점에서 주식의 관점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높은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아웃퍼펌, 현대차 그룹주가 뭐 5% 오를 때 현대 오토웨버는 한 7, 8%, 10%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트렌디함을 갖고 있는 거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향후 구독사업 매출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캐시카우 확보해서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현대차 그룹 내 이제 핵심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죠. 이 기업은 어쨌든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럽도 미국도 이제 한국도 아마 실외에서는 아마 5월달 6월달쯤 되면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 에스테틱 수요는 뻔합니다. 뻔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이제 에스테틱 기업이 타겟팅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아직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신제품 보급을 통한 소모품도 계속 지속 매출되잖아요. 캐시카우 형식으로. 그래서 글로벌 시장 확대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결국은 유망한 기업에 또 낙폭 과대했으면서도 성장성은 유지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에서는 네이버, 현대오토웨버, 클래시스 같은 기업이 제가 볼 때 유망해 보인다. 그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 소식 좀 많이 듣고 계시죠? 분명히 이제 어떤 영향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일본은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IT, 뭐 전기전자 막 이런 많은데 후쿠시마 현 해역 지진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진도 막 6, 7 막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생산 라인 3곳이 가동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르네사스라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로서 이제 굉장히 큰 회사죠. 요 회사 가동 중단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요 영향으로 전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일부 인프라 장치 제약은 아직
재가동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여기는 이제 크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르네사스의 주 거래선이 일본계, 독일계 자동차 업체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어떤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또 이제 영향이 적겠지만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이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따질 때 참 안타까운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이 원활치 못하고 이제 센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좀 답답할 겁니다. 근데 살아날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그룹주.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사태 속에서 정도 저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 내는 게 2020년 말부터 이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시작이 됐고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후쿠시마 현 해역의 지진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를 넘겨서 23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야, 내년 초까지. 한편 완성차들은 전년부터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응해서 표준화, 대체 소자 개발 그리고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진과 같은 요인으로 공급망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영향을 단기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공급단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는 게 계속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뭐 생산 라인 갖고 있고 잘 돌아가는 어떤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DB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뭐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 보겠죠. 피해의 어떤 상승으로 가격의 상승으로. 그래서 파운드리라든지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수혜는 여전히 이어진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을 이제 했는데요. 여기 2조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바이오 산업 육성과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조라는 게 이게 보통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바이오 센티에는 좋은 어떤 내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바이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도 이제 좋겠지만 전체 바이오 업종에서도 삼성 이제 이 인류 기업이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동력 삼겠다고 하니까 로봇주들 막 망 튀는 거 보십시오.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삼성의 파워가 가장 셉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이 2조이나 투입해가지고 이런 바이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어떤 소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행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또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 한번 챙겨보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영향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음 주를 위한 어떤 전략들 그리고 이슈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긍정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제 주식과 연관돼서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는데요. 문득 이제 저도 인생의 한 절반 정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 80살 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평균 수명 쳐서 저도 한 절반 정도 넘어온 셈인데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연배 많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사실 뭐 어떤 가치를 쫓으면서 어떤 가치에 어떤 목표를 두면서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만 살고 이러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고 저도 이제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이 분야에서 뭔가 이제 가치를 내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유익한 어떤 그런 방향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제
어떤 선택이 이번에 유튜브 채널로서 이제 된 거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가치를 되게 유용하게, 또 대한민국에 없는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를, 또 가치 어떤 형태를,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면 유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나이 이제 40 전까지는 굉장히 좀 경제적인 거에 많이 포커스를 두면서 일을 해오고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어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좀 방점을 두면서 나아가는 게 보다 더 성취의 어떤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느껴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이제 투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고 이제 시간을 쓰고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댓글이든 메일이든 주시면 또 제가 그 부분들 참고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이제 불안보다는 기대가 좀 더 높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또 이제 주식 투자 함께 열심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